자, 오늘은 8장의 그 Deformation and Strengthening Mechanism의 지난 시간까지 Strengthening Mechanism을 우리가 책에는 3가지인데 우리가 4가지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Heat Treatment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잠깐 다시 한번 보면 그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구조재료들은 우리가 가공할 때, 모양을 만들어낼 때는 소프트해야 돼요. 그래야지 가공이 잘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할 때는 강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하중을 견뎌내겠죠. 처음부터 강하면 가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가공할 때는 좀 뭐 덕틸리티가 있다든가 이렇게 연성이 있다든가 하면 좋겠고 서비스는 강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 여러 가지 방법을 나중에 이제 14장에 가서 배우게 됩니다. 근데 우선 크게 보면은 뭐 캐스팅이라는 것은 틀에다가 용융 금속을 갖다 부어서 형틀에다 부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쇳물을 붓든가 해서 녹여내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모양을 만드는 거죠. 포징은 지난번에 봤던 뭐 드로잉이라든가 익스트루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중에 하나였는데 포징은 단조라고 그래서 두드려서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틀에다 넣고 모양을 만드는 거고 이건 두드려서 만드는 건데 포징은 그러니까 몰드에다 찍든지 지난번에 봤지만 포징 몰드에다가 콜라 그 캔 모양처럼 알루미늄 팍 찍든지 아니면 대장장이가 뭐 칼을 두드려 가지고 모양을 잡든지 이런 것들을 포징이라고 그래요. 이제 용어를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14장에서 자세히 나옵니다. 자, 근데 몇 가지 용어가 있는데 이제 굉장히 광범위한 열 처리하는 어닐링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어닐링, 열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heating to a suitable temperature followed by cooling at the moderate rate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원하는 온도까지 적당한 온도까지 올려서 상온에 있는 걸 온도를 올려서 거기서 적당히 놔뒀다가 또 적당한 속도로 식히는 걸 말해요. 다 적당히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온도 범위라든가 이런 것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닐링이라는 것은 총괄적인 총칭이에요. 모든 열 처리를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아닐링이라고 그래요. 특수한 경우에 다른 용어들이 있긴 하지만 그 공통적으로 아닐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때 말했지만 퀸칭이라는 거 했었죠. 퀸칭이라는 것은 급냉을 말해요. 갑자기 식히는 건데 여기선 cooling at a moderate rate니까 퀸칭이 아니고 좀 적당한 속도로. 이건 적당한 게 뭐냐? 내가 어떤 조직을 만드냐에 따라 가지고 이 속도 조절 같은 것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열 처리하는 건데 왜 열 처리를 하느냐? 여기 보면 in order to reduce hardness, improve machinability. machinability라는 것은 가공성을 좋게 한다는 얘기니까 다시 말하면 연성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때 봤지만 연성하고 hardness는 거의 반대되는 개념이 strength하고 연성하고는 반대가 되는 개념이 있어요. tensile strength 같은 게 반대가 됐었죠. 왜? dislocation. 가공을 하면 dislocation이 막 생겨나면 점점 재료는 강해져요. 강하면 좋은데 연성은 떨어지죠. 그러면 연성이 떨어져요. 가공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에 가공성을 다시 하기 위해서는 열 처리를 해줘야 돼요. 자, 예를 들면은 여러분도 봤겠지만 대장장이가 칼 모양을 만들어낼 때 망치로 막 칼을 두드려서 모양을 잡아가죠. 그런데 어느 정도 되면은 다시 그것을 달궈요. 왜 달구겠어요? 다시 어닐링을 하는 거예요. 그 가공을 하면서 그런 칼 모양이 생겼다는 것은 이제 소성 변형이 일어났죠. 모양이 바뀌니까. 그러면 그 안에 지금 폴징에 의해서 디스로케이션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소성 변형이 왔으니까. 그러면 점점 쇠가 강해져요. 그럼 연성은 줄어들어요. 깨지기 쉬워지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적당한 온도에다 아닐링을 해가지고 다시 그 하드니스를 줄이고 딱딱한 경도를 줄이고 혹은 스트렝스를 줄이고 다시 재료의 연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걸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면 대장장이가 칼을 막 만들다가 식으면 다시 집어넣었다가 달궈가지고 또 두드리고 다시 달궈가지고 두드리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러한 일련의 이런 과정, 아닐링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포항제철에서도 그때 얘기했죠. 뭐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지만 그 뜨거운 그 후판이 이렇게 시뻘건 쇠가 나오면 롤러로 가공을 하죠. 롤링을 해가지고 점점 얇아져요. 그러다가 이게 식으면 다시 로에다 집어넣어서 다시 열 처리하죠. 아닐링을 해서 다시 이제 이것이 그 이런 하드니스가 줄고 다시 또 머시너빌리티가 생기면 또 그 다음 롤러로 또 하고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이제 오늘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콜드 워킹. 그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콜드 워킹과 하드 워킹이 있는데 콜드 워킹은 이런 조금 이따 배우는 이런 응력 풀림 현상이 없는 범위에서 가공을 하는 거. 워킹이라는 것은 워크 하드닝 배웠죠? 스트레인 하드닝, 워크 하드닝. 워킹이라는 것은 금속을 가공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콜드 워킹은 찬 데서 한다. 그 다음에 하드 워킹은 above recrystallization temperature가 나와 있는데 recrystallization이라는 것은 재결종한데 그게 뭐 하는 것을 배우겠지만 그런 온도 이상에서 가공을 하는 거. 그러니까 쇠가 시뻘겋게 달궈져 있는 데서 막 두드려서 가공하는 것은 하드 워킹이에요. 근데 뭐 상온에서 뭐 이걸 잡아당긴다는 거나 이렇게 해서 가공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상온에서 철사줄을 옷걸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휘었다. 이런 것은 콜드 워킹이 돼요. 그럼 요 경계가 어떻게 되냐? 하드 워킹과 콜드 워킹의 그 경계는 0.3tm부터 뭐 0.5tm, 0.6tm, 0.7tm까지 가는 것도 있어요. 알로잉 그러니까 합금이 되면 이게 좀 올라가고 순수한 금속에서는 0.3tm이다. 그래서 0.3에서 보통 0.5tm 사이 재료마다 달라요. 재료마다 달라요. 하지만 정의는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여기 보면은 1hour 트리트먼트의 T 안일 어떤 온도에서 여기 보면 온도축이 나와 있어요. 도C로 여기는 우리가 보통 생활에서 쓰기 때문에 도C를 쓰지만 아까 말한 하드워킹과 콜드워킹 0.3tm, 0.5tm 이런 걸 말할 때는 디그리 켈빈이에요. 켈빈으로 얘기해야 돼요. tm은 0점이고 그때는 그 켈빈 온도인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쓰는 온도 100도, 200도, 300도 쭉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TS 값이 있죠. 텐사일 스트렝스. 텐사일 스트렝스 우리가 항상 얘기했지만 대개 수백 메가파스칼 정도에 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수백 메가파스칼에 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쪽은 덕틸리티. 덕틸리티의 그 척도는 두 가지가 있는데 퍼센트 엘롱게이션하고 리덕션 오브 에리아가 있었어요. 퍼센트 리덕션 오브 에리아. 근데 여기서는 엘롱게이션을 했죠. 얼만큼 늘어나느냐. 그랬을 때 보면은 자, 어떤 것을 가공하는데 아닐링을 갖다가 200도에서 1시간 했다. 300도에서 1시간 했다. 400도에서 1시간 했다. 이렇게 하면 여기 보면 그 이런 텐사일 스트렝스는 온도가 높은 데서 아닐링을 해주면 떨어지죠. 근데 연성은 어떻게 돼요? 덕틸리티는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좋아지죠. 즉 어떤 여기서 응력이 걸렸던 재료가 이런 열 처리를 함으로써 응력이 풀린다 하는 얘기. 그럼 결국 응력이라는 것은 그때도 말했지만 디스로케이션이 막 서로 엉켜 있고 이런 건데 막 증식이 돼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 안에서 디스로케이션이 막 없어질 거예요. 생겼던 게 온도에 의해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간을 보면은 여기 보면 급격히 덕틸리티가 좋아지고 급격히 텐사일 스트렝스 혹은 일드 스트렝스는 마찬가지인데 일드 스트렝스나 텐사일 스트렝스가 떨어지는 구간이 있죠. 이 구간은 우리가 리크리스탈리제이션 구간이라고 그래요. 여기도 보면은 초기에는 온도가 낮으면은 리커버리 구간이 있어요. 리커버리 구간은 조금 텐사일 스트렝스는 떨어지고 연성은 올라가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평행이지만 재료마다 다르지만 리크리스탈리제이션이 끝나도 그 다음엔 그레인 그로스라는 게 나오는데 그레인 그로스가 일어나면서 연성은 증가하고 텐사일 스트렝스는 좀 떨어지는 구간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급격히 변화하는 구간을 우리가 리크리스탈리제이션 구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 가지의 구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콜드 워킹을 했다. 콜드 워킹을 하면 할수록 텐사일 스트렝스는 커지고 혹은 일드 스트렝스는 커지고 덕틸리티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닐링은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거꾸로 텐사일 스트렝스는 떨어지고 연성은 좋아진다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의 정의라든가 뭐 이런 것을 알고 요 각각의 구간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공부를 해야겠죠. 그게 이제 오늘의 핵심이에요. 저 구간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 여기 다시 그려놨는데 똑같은 그림이에요. 여기는 밑에는 마이크로 스트럭처를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미세 현미경 조직 그림을 이제 모식도를 그렸는데 보면은 여기가 이게 하나하나 그레인이랄 수도 있지만 그레인 속에 디스로케이션이 많이 생긴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디스로케이션이 많이 생긴 거를 열처리 하게 되면 디스로케이션이 여기 콜드 워킹 앤 리커버드 그레인이라고 그랬는데 콜드 워킹을 하면 디스로케이션이 막 증식되지만 온도가 조금 올라가면 여기는 지금 디그리 파렌하이트로 나타났네요. 온도가 조금 올라가면 리커버리 구간에서는 그런 디스로케이션이 조금 없어져요, 서로. 어떻게 없어지는가는 다음에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로 많이 없어지는 데가 바로 이 리크리스탈리제이션이라고 그랬고요. 이거는 아까하고 똑같은 그림인데 왜 보여주냐면 이 미세 구조 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리크리스탈리제이션이라는 것은 뜻은 뭐냐면 재결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만약에 뭐 카파다 그러면 FCC 구조일 거예요. 그죠? FCC 구조인데 디스로케이션이 막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엑스트라 하프 프레임이든 무슨 원자들이 제자리 이탈해서 디펙트가 많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리크리스탈리제이션이다. 재결정하다는 그렇게 막 지저분하게 막 원자들이 막 이탈해 가 있는 게 막 서로 꼬이고 이런 데서 원래 고유의 카파의 FCC가 새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제자리를 찾아가서 조그맣게 FCC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걸 말합니다. 그게 리크리스탈리제이션이에요. 크리스탈이 생긴 거예요, 결정이. 물론 여기도 디스로케이션이니까 이때는 얘기는 크리스탈이죠. 크리스탈인데 워낙 디스로케이션이 많다 보면 막 무질서해지겠죠. 그 원자의 배치가. 그런 데서 깨끗한 그 FCC 결정이 생겨나는 걸 우리가 리크리스탈리제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11장에 가서 2학기 때 첫 챕터에 가면 11장에서 우리가 뉴클리에이션 앤 그로스라는 걸 배워요. 그럼 이런 재결정화가 생긴다는 것은 그 FCC를 갖는 아주 조그만 원자가 뭐 수십 개가 뭉쳐가지고 FCC를 만들어내고 그게 핵이에요, 핵. 그 임계 핵 사이즈가 되면 거기에 계속 들러붙어서 그게 자라요. 그래서 그레인으로 성장을 해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레인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레인 그로스 영역, 여기서는 리크리스탈리제이션이 일어나고 그레인 그로스에서는 여기서 생겼던 그레인들이 점점 숫자는 줄어들면서 그레인 사이즈는 커지는 걸 얘기해요. 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한번 저희다 그림을 그려가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거예요. 자, 이런 거에 이제 구동력이 뭐고 한 거는 이제 차체로 배우고요. 그러면 첫 번째 구간에 온도, 어닐링 템퍼러처가 낮을 때 그때 리커버리 현상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잠깐만요. 여기 나오니까. 그 리커버리라는 것은 디스로케이션이 리커버리 구간에서는 서로 소멸되기 시작해요. 근데 어떤 이유로 소멸되는가? 가장 간단한 것이 그때도 봤지만 그때 프랭크 리들리 소스에서도 보여줬지만 서로 반대 부호의 디스로케이션이 만나면은 없어지겠죠. 포지티브 디스로케이션과 네거티브가 만나면 없어지겠죠.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포지티브하고 네거티브가 서로 이렇게 뭐 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디스로케이션이 두 개가 있다고 하지만 요런데 이제 공간들이 있잖아요. 여기 요만큼의 만약에 원자들이 제자리에 와서 끼어들면 이거 완벽한 하나의 크리스탈 플레인이 되죠. 근데 아주 낮은 온도에서는 원자들의 이동 속도가 작지만 확산 속도가 작지만 온도를 조금 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런 원자들이 익스포넨셜하게 확산 속도가 빨라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데로 들어오면은 이게 완벽한 크리스탈이 되면 디스로케이션 두 개가 없어질 수 있죠. 물론 이렇게 만약에 슬립 플레인이 같아가지고 움직이다가 딱 만나면 그냥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슬립 플레인이 좀 이게 111면이고 이게 111면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쪽으로 지나가는 것도 있고 이쪽에 있는 것도 있죠. 그래서 네거티브, 포지티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이렇게 두 개가 만나면 애나일레이션이라는 것은 두 개가 상쇄돼서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디스로케이션 덴시티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원자들이 이런 데 들어와서 이렇게 없어지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디스로케이션이 이렇게 이게 가야 되는데 이게 걸렸다. 여기 만약에 네거티브 디스로케이션이 있다고 하면 여기 디스로케이션 있으면 이게 가서 네거티브하고 만나면은 두 개가 여기 이제 포지티브가 있고 여기 네거티브 여기 네거티브가 하나 있어요. 네거티브가 있으면 여기 포지티브 하나가 오면은 두 개가 없어지죠. 근데 이 포지티브 디스로케이션이 있는데 여기 옵스타클이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여기서 스트레스 필드가 컴프레시브를 밀어낼 거 아니에요. 엑스트라 하프프레임이 같이 있으면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이런 스트레인 필드 때문에 이게 못 올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 여기를 끊고 가는 거죠. 이게 원자가 빠져나가 버리면 디스로케이션이 클라임이라고 해서 디스로케이션 클라임이라고 그래요. 바위로 올라간다는 뜻이죠. 암벽 등반한다는 뜻이죠. 여기 원자가 4개가 빠져버리면 디스로케이션이 이렇게 있던 게 원자 4개가 빠지면 슬립 플레인이 일로 올라가죠. 그죠? 그러면 움직일 수 있죠. 이런 장애물에 안 걸리고. 장애물을 피해가는 거죠. 그래서 넘어서 가면 이런 걸 만나서 없어질 수도 있어요. 결국 여기서도 보면 이런 원자들이 없어져야 돼요. 이런 원자가 빠져나가야 되죠. 달고 있던 원자들을. 근데 이런 게 없어지려면 역시 액티베이션 배리어를 넘어야 되니까 열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정도의 최소한의 열을 주는 구간이 리커버리 구간이에요. 그래서 리커버리 구간에서는 많이 없어지진 않는데 이런 가능한 것들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디스로케이션일 수도 있고 그때 배웠던 프리시피테이션, 하드닝, 스트렝스닝에서 배웠던 어떤 프리시피테이트 혹은 솔리 솔루션 하드닝 같은 거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방해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하철을 생각하면은 내가 슬립 플레인이 이렇게 있는데 절로 가고 싶은데 걸림돌이 되는 게 뭐예요? 어떤 뭐 잡상인이 와가지고 거기다가 이런 뭐 팔기 위해서 상자에다 뭘 카세트를 놓고 판다 그러면 걸리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붕 떠서 간다면 갈 수 있죠. 이렇게 몇 개를 끊고 위로 떠서 간다면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거를 얘기해요. 그러려면 이런 원자들이 확산을 해야 되는데 이런 확산에 대한 에너지를 요 아주 낮지만 그 어닐링 템퍼처에서 얻어서 이런 것들이 서로 없어지는 걸 우리가 리커버리라고 그래요. 리커버리. 리커버는 회복이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아주 많지는 않지만 일부의 디스로케이션들이 이런 메커니즘에서 없어지는 거죠. 생겼던 게. 그러나 여기 아까 본 것처럼 이 구간에서 이 텐사일 스트렝스나 덕틸리티가 좋아지는 거나 텐사일 스트렝스가 약해지는 것은 크지 않아요. 이건 리커버리에 의해서 없어지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줄어들죠.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폴리크리스탈린 아연인데 시그마 입실론 그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예요. 근데 이 시그마인데 시그마 yield strength and tensile strength decrease with increasing test temperature. 몇 도에서 이걸 잡아당기냐, 인장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온도의 함수가 되죠. 높은 온도에서 하게 되면은 많이 늘어나고 낮은 온도에서 하면 얼마 안 일어나요. 왜? 온도가 높아지면은 어쨌든 에롱게이션이 좋아지죠. 왜? 원자들이 확산을 하기 쉬우니까. 디스로케이션이 움직인다는 것은 그러니까 원자가 이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원자가 이동하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대개 서브스티튜셔널 사이트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려면 베이컨시가 있어야 되죠. 움직이려면 원자가. 근데 온도가 올라가면 베이컨시가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포인트 디펙트에서.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은 베이컨시가 디스로케이션이 어떤 이런 장애물을 건너가는데 도움을 준단 말이에요. 베이컨스가 이쪽으로 오는 거죠. 달려와가지고 베이컨스를 만들 때는 원자가 일로 빠져나갔다는 거랑 마찬가지 얘기예요. 원자가 확산을 한다는 얘기죠. 이런 게 온도가 높을수록 가능하기 때문에 더 잘 움직이니까 디포메이션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래프는. 여기 보면 이제 그러면 리크리스탈리제이션 범위는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리커버리에서 리크리스탈리제이션으로 넘어가는 범위라든가 리크리스탈리제이션에서 다시 그레인 그로스로 넘어가는 범위는 그건 명확하진 않아요. 어디냐 그럼 뭐 프로 텐사일 스트렝스가 낮아진 데부터가 이런 거냐 하는 것은 그건 명확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크리스탈리제이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 아까 해서 뭐 0.3tm 이런 용어로도 쓰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리크리스탈리제이션 범위는 있는데 리크리스탈리제이션이 일어나는 온도, 템퍼처는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하면은 보통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로 정의하는데 하나는 point of highest rate of property change예요. 그러니까 그런 물성이 가장 급하게 바뀌는 데니까 여기서 보면 이 기울기가 가장 급한데 이 중에서 이 기울기가 계속 제일 급한 데가 어디예요? 거기가 가장 급격하게 바뀌는 데죠. 그래서 이 기울기가 급한데 그 온도를 우리가 리크리스탈리제이션 범위 중에서도 리크리스탈리제이션이 일어난 템퍼처다라고 정의를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한 시간을 열 처리를 해서 이런 온도에서 한 시간씩 열 처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1시간 열 처리를 했는데 이게 다 뭐 결정화가 100%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 온도를 1시간입니다. 기준이. 그러니까 어떤 온도에서 1시간 해보고 1시간 해보고 1시간 해보고 1시간 했는데 어떤 온도에서 1시간 했더니 결정화가 다 됐다. 그러면 그 온도를 결정화 온도, 그러니까 재결정화 온도로 잡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두 가지 경우가 point of highest rate of property change or temperature at which the crystallization reaches completion in 1 hour. 재결정화가 1시간 안에 1시간 동안 열 처리했을 때 다 일어난 온도나 이렇게 두 가지로 잡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뭐 크리티컬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이 정의는 이렇게 하지만 재료의 뭐 조성이라든가 뭐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하지만 정의는 이렇게 잡는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리크리스탈리제이션 템퍼처는 융점하고 관계가 되는데 0.3에서 뭐 아까는 0.5, 0.7도 하면 보통 책에 0.3에서 0.6tm 요 tm은 디그리 켈빈이다. 그리고 순수한 금속하고 알로이, 합금하고는 이렇게 좀 합금은 좀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다. 재결정화되는 온도가 높다고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디퓨전에 의해서 원자들의 확산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리크리스탈리제이션은 그 어닐링 타임하고 관계가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온도에서 굉장히 오래 두면 리크리스탈리제이션이 일어날 수 있고 또 높은 온도에서 짧게 둬도 리크리스탈리제이션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1시간을 기준으로 두는 것은 그런 데 있어요. 시간의 함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온도에서 thermal budget이라는 얘기 했었나요? thermal budget. 온도 곱하기 시간의 이런 개념인데 높은 온도에서 짧게 갈 수도 있고 낮은 온도에서 오래 갈 수도 있어요. 키네틱이 낮은 온도에서 느리니까 그만큼 시간을 오래 주면은 같은 반응 양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높은 온도에서 짧게 하든지. 그래서 이 온도가 이런 디퓨전을 관장하는 게 온도하고 시간이라고. 온도하고 시간이죠. 디퓨전은 결과적으로 들어가는 거리, 움직이는 거리 같은 것은 dt니까 t와 d. 그래서 shorter annealing time 하면 같은 재료도 시간을 짧게 하면은 높은데 이게 높아야지 되죠, 온도가. 리크리스탈리제이션 템퍼처가 높으면은 짧은 시간에 가능하다는 얘기고 거꾸로 시간을 길게 아닐링 템퍼처를 주면은 이게 낮아지겠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1시간 동안에 결정화가 되는 거라고 시간을 하나를 정해 놓은 거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를 정하면 온도만 정하면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콜드 워킹을 많이 하면은 리크리스탈리제이션 템퍼처가 낮아진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인 하드닝이 많이 되죠. 콜드 워킹을 한다는 얘기는 스트레인 하드닝이 많이, 디스플레이 많이 증식이 됐어요. 그러면 낮아진다. 자, 이제 요거 갖고 조금 여기다 그림 그려서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순수한 금속은 이 그레인 바운더리 같은 거에서 움직이기가 쉬워요. 근데 만약에 알로잉 같은 걸 하면은 거기 세그리게이션 같은 것들이 그레인 바운더리 같은데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집어넣은 파티클, 고용된 파티클들이 그런 데 가서 끼어 있죠. 그러면 어려워요. 아무래도 장애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온도가 높아져요.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때 한번 이걸 봐요. 뭘 그리는지 보고 한번 여러분이 맞춰보세요.
자, 이 무슨 모양을 그린 것 같아요? 그때 이런 모양 봤죠? 이런 모양 봤죠? 이걸 A 스테이트라고 하고 여기를 A 스테이트라고 여기를 B 스테이트라고 합시다. 여기를 이게 뭐죠? 액티베이트가 된 거죠. 어떤 A에서 B로 가려면 액티베이트가 돼서 고개를 넘어요. 특히 여기선 디퓨전. 디퓨전은 액티베이티드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넘어가겠죠. 자, 기억이 나는지 모르지만 이쪽에 이제 프리 에너지를 그렸었는데 프리 에너지죠. 프리 에너지 이쪽 축을 프리 에너지로 그렸었어요. 이쪽은 아비트러리 코디네이시고. 요 차가 그러면 델타 G일 텐데 이게 뭔지 기억나나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응? 지금 뭐라고 그랬는데? 드라이빙 포스죠. 구동력. 자, 이러면은 연력학적으로 구동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절로 가고 싶어 하겠죠. 여기 1번과 2번이 있어요. 그러면 2번의 구동력은 이만큼이에요. 그죠? 2번, 1번, 여기는 파이널 스테이트예요.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결정이라는 것은 가장 안정한 상태라는 거 알죠? 왜 그러면 나머지들은 다 디펙트니까 디펙트들은 뭐예요? 결정에 비해서 에너지가 높은 걸 배웠죠. 그럼 여기가 지금 결정이에요. 그럼 재결정화됐다.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결정, 크리스탈이에요. 원래도 결정이었기 때문에 재결정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원래도 폴리크리스탈 있죠? 금속이 폴리크리스탈이잖아요. 처음에 폴리크리스탈. 다결정인데 그것들이 디스로케이션이 많이 생겼지만 결정은 결정이죠. 원래가. 디펙트들이 많이 생겼었지 결정 자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그냥 결정을 쓰지 않고 재결정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결정이 다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봐요. 디스로케이션이 많은 재료하고 1번이 디스로케이션이 적은 재료하고 어떤 게 1번이고 어떤 게 2번일까요? 자, 이게 디스로케이션이 많고 이게 디스로케이션이 적어요. 어떤 게 1번일까요? 이 둘 중에 이거가 1번일까요? 이게 2번일까요? 이게 1번이죠. 왜? 불안하잖아요. 결정에 원래는 만약에 디스로케이션이 없었다면 여기하고 똑같아야 되겠죠? 근데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예요. 왜 불안해요? 디스로케이션 때문에 엑스트라 에너지가 생긴 거예요. 디스로케이션 하나가 있으면 에너지가 생긴 거 그때도 봤지만 뭐 탄성 에너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레질리언스라는 거 배웠죠? 에너지가 있어요. 이게 커요. 자, 이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디스로케이션이 이건 많은 재료가 1번이고 디스로케이션이 적은 재료가 2번이에요. 그럼 디스로케이션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죠? 스트레인 하드닝. 워킹을 하면은 가공을 하면은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가공을 이걸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디스로케이션 더 많이 생겼겠죠. 만약 같은 재료였다면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봤을 때 이거를 열을 줬어요. 그래서 리크리스탈리제이션을 시켜요. 자, 그러면 재결정이 될 때 이게 잘 되겠어요? 이게 잘 되겠어요? 어떤 게 재결정이 잘 되려고 할까요? 그죠? 1번이 잘 되려고 합니다. 왜? 드라이빙 포스가 커요. 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더 크죠. 이게 1번, 이게 2번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디스로케이션이 많으면 결정화가 더 잘 됩니다. 저기 아까 나왔죠? 퍼센트 콜드 워킹이 크면 리크리스탈리제이션 템퍼처가 낮아진다. 이해가 되나요, 이제? 더 낮은 온도에서 된다. 아니면 같은 온도라면 훨씬 빨리 되겠죠. T가 짧아지겠죠. 이해가 되죠? 오케이? 그러면 이 그림을 그때 한번 소개해 줬던 게 이제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요. 여기다 놔두고 일단 이제 저걸 이해했단 말입니다. 그럼 요거 그대로 놔두고 조금 이따 한번 봅시다. 이게 얼만큼 유용하게 쓰이는지. 그래서 여기 리크리스탈리제이션을 보면은요. 여기 new crystals are formed that have a small dislocation density, a small constant cold work crystals. 결과적으로 여기 보면 굉장히 디스로케이션 덴시티가 낮은 그러한 뭐 그게 생긴다 그래서 하나도 없을 수도 있겠지만 대개는 디펙트는 조금씩 갖고 있으니까 그때도 아주 carefully
잘 만들더라도 10의 5승 정도가 센티미터당 제곱 센티미터당 있는 거 봤죠? 잘 만들더라도 디스로케이션들이 있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뭐 10에 뭐 12승 막 9승, 10승, 10승 있던 게 10에 5승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재결정화 되면서. 어쨌든 굉장히 스몰 덴스, 그러니까 디스로케이션 덴시티가 낮은 그러한 재결정이 생긴다. 아주 작은 것들이. 그래서 컨숨 콜드 워크 크리스탈, 콜드 워킹된 크리스탈을 잡아먹어가면서 새로 결정이 생긴다 그래서 재결정이라는 말을 쓴다 그랬어요. 그죠? 알겠죠? 왜 재결정인지. 그리고 리크리스탈리제이션이에요. 원래 크리스탈이었어요. 그런데 디포음드 크리스탈이죠. 많이 변형이 된 크리스탈이에요. 그래서 디스로케이션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놈이 다시 돼요. 왜? 온도를 줬을 때 이렇게 점점 불안하면은 이 액티베이션 배려가 낮아지는 거죠. 이거보다 이게 불안하기 때문에 반응하기가 쉽죠. 보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일어나는데 이제 33%의 콜드 워킹, 냉간 가공을 한 브라스예요. 카파 징크 합금이에요. 여기 보면 3초 되니까 이 시꺼먼 것들이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이 시꺼먼 거에 줄 막 간 것들이 이런 게 디스로케이션들입니다. 디스로케이션들이 막 증식이 돼가지고 지금 시꺼멓게 보이는 거예요. 아주 엄청 많아지니까 이게 그냥 이런 디스로케이션을 엉킨 게 시꺼멓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점점 허연 부분이 막 나오죠. 그건 디스로케이션을 잡아먹고 새로 재결정화가 되는 거예요. 이거 580도에서 했네요. 580도에서 3초. 그 다음에 더하면 여기 보면 이 잘 자란 것들이 다 이게 요거 아까하고 여기 모양이 달릴 텐데 여기서 까만 거는 디스로케이션 덩어리가 아니라 그레인의 그 다른 이렇게 그레인의 면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까맣고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조그만 그레인들이 자잘한 것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여기 아직 안 생겼어요. 그 다음에 시간을 더하니까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하죠. 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보다 보면은 그림을 보면은 여기보다 이게 조금씩 그레인 사이즈가 좀 커지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all cold work crystals are consumed.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정이 다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정이 다 됐다. 자,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래서 리크리스탈리제이션 영역을 얘기했는데 실제로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드라이빙 포스라는 게 구동력이에요. 내가 글로 가고 싶어하는 욕망이죠. 항상 이 구동력은 뭘로 따지냐면 연력학으로 따진다고 그랬어요. 내가 일로 갈까 안 갈까는 연력학이에요. 그러니까 델타 G가 이쪽에 나중 스테이트에서 처음 스테이트 빼면 마이너스죠. 낮아진다니까 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반응에서 배웠겠지만 마이너스가 되면 에너지가 그쪽으로 적어지니까 가려고 하죠. 이게 작다. 즉 디스로케이션이 많이 없다. 그러면 재결정화가 아예 안 일어납니다. 디스로케이션이 있는데 양이 많지 않으면 구동력이 없어요. 왜냐면 얘가 에너지 상태가 물론 여기보다 결정보다는 높긴 하지만 그래도 웬만큼 안정하기 때문에 이걸 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냉간 가공을 하더라도 엄청 많이 그리고 균일하게 모든 그레인에 균일하게 소성 가공이 다 돼 있으면은 재결정화가 여기저기서 다 일어나요. 근데 이 소성 가공이 적게 됐거나 하면은 적은 그레인이 특별히 적은 그레인이 있거나 그러면 그런 데는 디스로케이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결정화가 안 일어나요. 왜? 이 드라이빙 포스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재결정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디스로케이션을 많이 균일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균일하게 여러 군데 모든 데서 재결정화가 일어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까도 요 앞에서 그림 보면은 좀 디스로케이션이 처음에 적었던 부분은 이런 부분은 나중에 재결정화가 되잖아요. 여기도 아직 남아 있죠. 드라이빙 포스가 작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만약에 온도를 더 낮춰서 하면 이런 데서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580도에서 했으니까 됐지만. 온도가 낮다는 얘기는 이런 상태에서 580도면 이런 데서도 이걸 넘었다는 얘기인데 온도가 낮아지면 안 갈 수도 있다고. 그래서 오히려 아주 심하게 디스톨트 되는, 심하게 가공을 했다는 얘기는요. 에너지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죠? 디펙트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해도 쉽게 넘어가는 거죠. 안정한 대로 찾아가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그레인 그로스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봤지만 뭐 몇 초 하면은 브라스 경우에 모든 범위에서 다시
재결정화가 돼서 FCC의 구조를 갖는, 물론 디스로케이션을 포함하고 있지만 콜드 워킹 했을 때 그 많은 덴시티보다는 훨씬 낮은 덴시티를 갖는 디스로케이션들이 생긴 재결정들이 이제 생겨났어요. 그러면 3단계 그레인 그로스는 뭐냐? 3단계는 보면은 여기 이제 온도가 낮은 데서부터 점점 높아지는데 이 온도에서 이제 다 그레인들이 됐어요. 이건 어닐링 온도니까 위에는. 그리고 여기가 아까 이 기울기가 제일 큰 걸로 하든지 아니면 뭐 이게 만약에 1시간 동안 한 그림이라면 만약에 이것이 이 커브가 이런 온도에서 각각 1시간씩 해서 그렸다면 뭐 이 부분이 거의 다 되는데 이 부분이 TR이 되겠죠. 1시간 그걸 쓰면. 혹은 기울기가 가장 급격한 데를 보면 여기가 될 거예요. 리크리스탈리즈 템퍼처가. 자, 어쨌든 여기 크리스탈리제이션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럼 그레인 그로스는 뭐냐? 요 하나하나를 우리가 그레인이라고 부르죠. 결정들이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폴리크리스탈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레인 그로스면은 그레인이 자라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으로 와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저기서 봤을 때 여기하고 여기를 보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기도 디펙트가 있죠. 저긴 디펙트가 뭡니까? 여기 이제 재결정화가 돼서 디스로케이션이 있지만 그건 무시하면 여기서는 어떤 결함이 있죠, 지금? 무슨 결함이 있어요, 여기에? 단결정에 비해서 뭐가 있잖아요. 결함 배웠죠? 결함에서 뭐 배웠어요? 그레인 바운더리 에너지 배웠잖아요. 결함 맞죠? 면결함. 그죠? 2D 디펙트잖아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가려는 구동력은 결국 뭐겠어요, 그럼? 왜 일로 가려고 할까요? 그레인이 왜 커지려고 하죠? 여러분 알다시피 유리판 위에 뭐 자동차 유리 같은 데 이렇게 비가 왔을 때 물방울이 2개 조그만 게 있는데 손으로 툭 밀면 어떻게 2개가 살짝 밀어주면 하나로 되죠? 왜 하나로 됩니까? 뭘 줄이려고 하는 거죠? 표면 에너지를 줄이려고 하는 거죠. 그레인 바운더리가 뭐예요? 엑세스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레인이 작은 그레인이 이렇게 있어요. 자, 다시 이제 요번에 이걸 2번이라고 합시다. 큰 그레인이 있어요. 이걸 1번이라고 합시다. 요거하고 좀 혼동되네. 그러면 역시 작은 그레인보다는 큰 그레인이 안정하죠. 왜? 표면에 그레인 바운더리가 없으니까 이런 2D 디펙트가 작으니까. 그럼 이 두 개를 그려보면 역시 2번 스테이트가 불안하고 1번 스테이트가 안정할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기가 큰 그레인, 여기가 작은 그레인이겠죠. 그레인 바운더리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것들은 뭐냐? 결과적으로 이걸 열 처리하게 되면 저 온도에서 열 처리하게 되면 이 그레인 바운더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레인 바운더리에 있는 원자들이 점점점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점점점 커져가는데 어떻게 커져가냐? 큰 그레인이 작은 그레인을 잡아먹어가면서 점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여기 그 영역이 바로 그레인 그로스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구동력을 잘 그때 배웠던 이 프리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구동력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아까 디스로케이션은 선 디펙트였죠. 그래서 리크리스탈리제이션에서는 그 선, 1D 디펙트가 에너지를 갖고 있으니까 디펙트 에너지, 그게 줄어드는 쪽으로 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레인 서피스 에너지, 그러니까 그레인 바운더리 에너지죠. 그럼 서피스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가서 14장 가서 배우겠지만 공정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14장에서 배웠는데 여러분이 도자기 알죠? 도자기. 도자기 아주 고운 진흙으로 빚는 거 알죠? 왜 고운 진흙이 꼭 필요할까요? 보면은 수비라고 그래서 그 흙을 갖다가 물에다 가라앉혀가지고 아주 그 뻘처럼 또 굵은 건 밑에 가라앉으니까 버리고 위에 거 뜨고 해가지고 아주 밀가루보다 고운 흙들을 골라서 그걸로 도자기를 빚어가지고 구워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냥 굵은 것 쓰면 안 될까요? 더 모양 만들기가 어렵나? 왜 꼭 가는 걸 쓸까요? 얇은 걸, 아주 가는 고운 입자를 일부러. 왜 표면적이 커야 되죠, 그럼? 조금 다르긴 한데 결과적으로 아주 고운 입자하고 이것은 이제 그레인이 아닙니다. 이건 파티클이에요. 요 하나도 뭐 이게 만약에 도자기 재료는 이제
보통 그 크리스탈이 아니니까 비정지인데 그레인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은 하나의 결정 덩어리죠. 근데 이거는 지금 도자기 흙은 하나의 흙 덩어리예요. 알갱이. 그러니까 그레인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흙알갱이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도 역시 디펙트가 있죠. 뭐가 있어요? 이게 하나의 모양을 만들면 이런 덩어리가 되려면 여기보다 이게 표면적이 작죠. 그러니까 여기에 디펙트는 뭐예요? 서피스 에리아예요. 서피스가 디펙트라고 배웠죠. 그것도 역시 2D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도자기를 만들어요. 도자기를 만드는데 도자기는 이제 만드는데 이 도자기를 만들려면은 이거 여기다 그리려니까 그러네. 이걸 남겨두려고 그랬는데 도자기를 만들려면 도자기에는 여기 이제 이 구워져 있는데 이 도자기를 만들려면은 여기에 파우더들을 가지고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흙을 빚어 가지고 만들잖아요. 근데 굵은 게 있고 적은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에너지가 높아요? 가는 고운 게 에너지가 높죠. 서피스 에너지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붙여서 한 덩어리로 만들려면은 역시 넘어야 될 산이 이게 낮은 거죠. 이걸 뭘로 조죠? 이걸 이렇게 넘게 우리가 밖에서 어떤 짓을 해요? 가마를 떼잖아요. 불을 지피죠. 그죠? 그 가마에서 굽는 거 봤죠? 도자기. 굽는데 이렇게 하려면 엄청 높은 온도가 필요해요. 이렇게 구워도 이것들이 굉장히 산화물들이기 때문에 안정하잖아요. 흙들이 이미 산화가 됐으니까 굉장히 안정하죠. 금속에 비해서 훨씬 안정하잖아요. 산소가 많은 산화물이 됐으니까. 이게 안정해요. 안정한 파티클들을 엉겨붙게 하려면 굉장히 높은 온도가 필요해서 도자기 보면 알지만 뭐 1400도 막 이렇게 높은 온도가 여기서도 필요한데 이게 굵어지면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이 턱을 넓혀 이 턱을 넘게 해줘야 되는 게 바로 밖에서 온도를 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곱게 빠는 거예요. 고운 파티클을 쓰는 거예요. 고운. 다 디펙트하고 다 지금 본 거하고 다 똑같은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아까 디스로케이션에서 리크리스탈리제이션은 라인 디펙트였고 이런 것은 뭐 서피스나 그레인 바운더리 디펙트였어요. 그렇지? 생각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구동력은 그레인 바운더리 에너지입니다. 여기에 구동력은 디스로케이션 에너지고요. 알겠죠? 차이를 알겠죠? 그래서 저런 모폴로지가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레인 그로스는 이미 아까 여기 앞에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인데 앞에서 다 그레인은 되긴 됐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을 여기서 8초인데 15분을 두니까 이런 작은 그레인들이 다 뭉쳐가지고 굉장히 큰 그레인으로 자랐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배웠죠? 이렇게 되면 디스로케이션이 움직일 때 이거하고 또 디스로케이션이 움직이는데 무슨 차이가 있나요? 어떤 게 디스로케이션 움직이기가 어려운가요? 1번, 2번. 1번 왜? 그레인 바운더리가 많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그레인 바운더리와 그레인 사이즈하고 관계되는 이퀘이션이 있었죠. 홀 패치 이퀘이션이라고 그랬어요. 시그마 제로 플러스 K에 어떻게 됐어요? D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홀 패치 이퀘이션이 바로 그레인 사이즈하고 강도와 관계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이게 연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련의 과정을 계속 겪는 거예요. 우리가 가공을 해요. 가공을 하면 이걸 갖고 가공을 해봐요. 그럼 디스로케이션 엄청 많아졌죠. 그럼 점점 강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리크리스탈리제이션 템퍼처에 가서 거기서 리크리스탈리제 시키고 혹은 더 온도를 올려서 크리스탈 그로스까지 그로스까지 가면 그레인 그로스까지 시켜놓으면 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또 잘 늘어나겠죠. 잘 가공이 되겠죠. 그죠? 또 가공하다 보면 다시 또 디스로케이션 막 생겨서 또 단단해지겠죠. 그럼 다시 열처리해야죠.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대장장이가 혹은 무슨 제철 회사에서 시뻘건 쇠를 갖고 가공을 한 다음에 다시 열처리를 해서 다시 그 연성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처리하고 이러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그레인 사이즈는 이렇게 시간에 비례해서 된다 뭐 이런 얘기고 엑스포넨트가 되게 이해 들어 임필칼하게 실험적으로 그렇게 된다. 이 그레인 사이즈가 얼만큼 커지냐 하면은 어떤 머티리얼 상수에다가 t를 곱하는데
그 초기하고 나중 그레인 사이즈에 이렇게 이런 거에 비례한다 하는 그냥 실험식이 있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조금 전에 그런 걸 배웠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 실제적으로 그게 진짜 그렇게 필요한가 한번 봅시다. 이걸 보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어떤 cylindrical rod of brass예요. 그러니까 동그란 바 타입이죠. 근데 직경이 0.4인치예요. 11cm 정도 되네요. 초기에. In diameter is to be cold worked. cold working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0.3 tm 밑에서 잡아당기겠다는 얘기죠. cold working을 했다는 얘기는 아까 말한 recovery, recrystallization, 무슨 grain growth가 안 일어나는 범위에서 dislocation 자꾸 증식되는 범위에서 가공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공을 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요. 온도가 높은 데서 가공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달군 쇠를 두드린다. 시뻘건 쇠를 두드린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온도가 높은 상태죠. 거기서 두드리고 있으면 늘어나면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생겨요? 디스로케이션이 생기면서 한편은 또 뭐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리크리스탈리제이션이 생기면서 막 또 늘어나면서 생기면서 그 온도가 맞으면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한 하드워킹이에요. 그런 온도 구간에서 가공하는 걸 우리가 하드워킹이라고 그래요. 하드워킹이라는 것은 리크리스탈리제이션이 일어나는 범위 안에서 가공을 하는 걸 말해요. 그죠? 그러면 저런 일들이 한쪽으로 소성 변형이 일어나면서 한쪽으로는 또 디스로케이션 생긴 게 막 없어지고 뭐 재결정이 생기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냉간 아변이라든지 뭐 약간 냉연 그 0.3이나 0.5 tm 밑에서 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재결정화나 그레인 그로스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계속 디스로케이션만 증식된다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 상온에서 당기거나 하는 거예요. 드로잉 잡아 당기는 거예요. 철사처럼 이렇게 잡아 당겨서 늘리는 거예요. The circular cross section will be maintained during deformation. 그러니까 둥그란 것은 그대로 유니폼하게 동그랗게 줄어들지 뭐 타원으로 쭈그러들지 않는다 그런 얘기고요. Cold work tensile strength in excess. 그러니까 cold work tensile strength in excess of 55,000 psi and a ductility that least design. 그래서 그렇게 가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cm짜리 그 브라스를요. 회사에서 공장에서 잡아당겨 가지고 드로잉을 해 가지고요. 드로잉을 해서 이걸 예를 들어서 철물점에 갖다 파는 거예요. 그럼 철물점에서 그걸 사간 사람이 어떤 특성을 원하냐면 이런 특성을 원하는 거예요. 사가는 사람이 이렇게를 원하는 거예요. 5,500 PSI 혹은 380 메가파스칼 이상의 텐사일 스트렝스와 15% 이상의 엘롱게이션이 되는 그런 거를 사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이널 다이미터는 0.3이 되게 맞춰줘야 돼요. 자, 0.4인치 그러니까 10cm짜리를 7.6mm로 공장에서 잡아당겨서 콜드워킹을 해서 갖다가 가게에다 팔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380과 15%가 그걸 갖고 가서 그 사람도 잡아당기고 더 느릴 때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 그림으로 보면 처음에 0.4짜리를 다이아미터 0.3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아까 콜드워킹을 얼만큼 에리아 오브 리덕션으로 보면 에리아 오브 리덕션을 A0는 이거 그때 배웠으니까 퍼센트를 보면 약 43.8%를 가공을 해야 돼. 콜드워킹을. 43.8%를 가공하면 다이아미터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죠? 다이아몬드를 저렇게 줄여야 되니까 0.3에 맞춰 달랬으니까 43% 가공이 가능한가를 보자고요. 그래서 테이블에 가서 보니까 여기 카파 이건 순수한 동, 여긴 브라스 지금 보는 브라스, 여기 이제 1040 스틸, 강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나온 테이블에 가서 보는데 우리는 브라스를 봐야겠죠. 여기 주황색 선을 봐야 돼요. 보니까 48% 가공을 하면은요 브라스를 44% 정도를 하니까 어때요? yield strength는 420 나와요. 그죠? 이거 왜 이렇게 커지는지 알겠죠? 스트레인 하드닝 봤죠? 스트레인 하드닝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콜드 워킹을 이만큼 했을 때 텐사일 스트렝스 TS가 540.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380이었죠. 540이니까 380 이상 나오죠. 이렇게 해서 갖다 주면.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엘롱게이션은 얼마냐? 43% 하면은 아이고 여기 보니까 어디야? 엘롱게이션은 6%밖에 안 돼요. 15% 엘롱게이션을 해야 되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끊어져 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 번에 쭉 잡아당겨서 43.8%를 가공하려고 그러니까 잘라져 버리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요거는 되고 요거는 뭐 지금 우리가 주어진 조건 아닌데 380보다 크니까 되는데 15% 맞춰달라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간단한 거죠. 아까 보세요. 우리가 어떤 거를 잡아당기는데 이만큼 하려니까 안 늘어나잖아요. 그만큼. 그럼 어떻게 해요? 반쯤 느리고 다시 열 처리를 해서 또 반쯤 느리고 이런 식으로 두 번에 나눠 해야겠죠. 당연히. 한 번에 안 되니까. 처음 상태로 다시 만들어준 다음에 또 한 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반쯤 느린 거를 다시 처음으로 만들어서 또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380을 맞춰달라는데 380이 되려면 이 테이블에서 읽어보니까 380이 되는 데가 약 12% 콜드 워킹 하면 380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거 이상 콜드 워킹을 해줘야 되죠. 그래야지 그만큼 강도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15% 이하를 하려면 15% 이하면 적어도 이걸 넘어가면 15%가 안 되니까 27% 이상을 콜드 워킹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15% 이하로 떨어지니까. 그럼 우리는 이 두 조건, 콜드 워킹의 범위가 12하고 27% 사이에 들어오게 해야 돼요. 저걸 넘어가서 아까 43.8% 하니까 이거는 됐는데 이게 안 됐었죠. 그럼 이 안에 아무거나 잡는데 우리는 여기서 두 사이에서 20% 정도를 잡아보자 이거죠. 그래서 20%를 잡아서 하니까 그러면 마지막에 20%를 해야 되니까 한 번이 0.4인치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0.3인치인데 여기서 요거를 갖다가 20% 하기로 했으면 요 단면이 얼마냐 하는 걸 구할 수가 있겠죠. 그걸 구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결국은 저걸 만들어야 되니까 마지막에 20%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20%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중간에 면적이 얼마냐니까 0.335인치. 요게 0.335인치면 여기서 0.3인치로 하는데 가공이 20%가 된다 이거죠. 콜드 워킹을. 그건 단면적 계산하면 되니까. 이렇게만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저만큼. 그럼 뭐 다 된 거예요. 그럼 0.4에서 0.335로 처음에 가공을 해줘야지. 그러면 0.335면 30% 콜드 워킹 하면 되겠네요. 그럼 처음에 30% 해주고 다시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열 처리를 해서 다시 초기 상태로 만들어줘야겠죠. 아닐링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빌드업이 돼 있는 모든 스트레스를 없애준 다음에 다시 원상태에서 하면 이제 요것이 순수하게 된 아까 초기에 0.4하고 똑같은 조건에 0.335 다이아미터가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20%만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걸 다이아미터도 0.3이 되면서 우리가 15%뭐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걸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대장장이가 여러 번 넣었다 뺐다 하면서 하는 것은 다 이런 거를 하면서 감으로 하는 거죠. 이제 좀 색깔이 좀 시뻘 같은 게 좀 한다 그러면은 다시 달궈가지고 두드리고 달궈가지고 두드리고 그렇게 해서 모양이 어느 정도 잡아진 다음에는 또 나중에 그 11장 가서 배우겠지만 말텐사이트 트랜스포머를 지금 좀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물에다 확 담그고 하면서 모양이 잡혀지면 거기서 이제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대장장이가 막 이렇게 때리는 거는 똑같아요. 밀가루 반죽할 때 여러분이 칼국수집 유명한 집 가면은 그 반죽에 그게 있잖아요. 노하우가 뭡니까? 쫄깃쫄깃하다는 거. 이게 쫄깃쫄깃하다는 게 연성이 좋은 거거든요. 잘 늘어나는 거. 그런 건 숙성도 하지만 숙성하고 하는 거 다 마찬가지로 속에 있는 기포를 빼내야 돼요. 공기. 근데 밀가루를 이렇게 반을 접으면 공기가 들어가잖아요. 자꾸 치대는 거는 공기를 빼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쇠도 처음에 나오는 쇠는 캐스팅해서 이렇게 덩어리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속에다 어떤 틀에다가 부어서 이런 뭐 막대기 모양을 붓든 하여간 부어서 어떤 막대기 모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캐스팅에 그때 약점을 배웠죠. 캐스팅을 하면 어떻게 돼요? 공냉을 하니까 바퀴 먼저 형성이 되면서 부피가 줄으니까 고치가 되면 안에 크랙 같은 게 생긴다고 그랬죠. 캐비티나 3차원 결함 같은 게 생긴다고 그때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속에 그런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없애려면 밀가루도 쳐대서 공기를 빼내잖아요. 그럼 쇠도 똑같이 쳐대는 거예요. 그래서 빼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치면 깨지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달궈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장이가 자꾸 명장이 그 명검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때리고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거기서 자꾸 빼내고 또 조직도 균일화되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막 때린 다음에 다시 달궈가지고 이 쇠를 또 반으로 또 접어서 또 때리고 밀가루도 반 접어서 또 때리고 왜 짜장면 하는 사람들이 또 접고 해서 계속 찰지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다고 계속. 그러니까 명검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가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다 노하우, 그 사람들은 과학을 모르고 하지만 과학이 우리가 이제 사이언스를 찾아낸 거죠. 근데 옛날에 사람들은 그런 걸 하나도 모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자기 같은 것도 조금 뭐 도자기 같은 것도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그 고려청자 그렇게 비색을 나타내고 비싸고 좋다고 하는데 그럼 현대 과학이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왜 도자기를 똑같이 고려청자를 계속 못 만들어내요? 이천에 가면 무슨 해강용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도자기 색깔을 그 고려청자 색깔을 만들어내요. 그래도 옛날 것만큼 은은하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몇십 년 동안 현대에 뭐 모든 게 다 있는데 현대에서 나오는 도자기들의 그 유약 색깔은 화학약품으로 많이 내요. 그러니까 옛날 도자편 깨진 것들을 분석을 하면은 여러 가지 뭐 스펙트로스코피 같은 데서 아 여기에는 뭐 철분이 들어가 있다. 여기는 무슨 성분이 몇 프로 있다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그걸 화학약품으로 섞어서 유약 만들면 그 색깔이 나와야 돼요. 근데 안 나와요. 그래서 옛날 그런 연구하는 사람들은 옛날 고서를 보면은 뭐 고려시대 때처럼 고려시대 때 예서 무슨 어디 전라도 해남에서 청자 땅을 파니까 청자편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옛날에 여기 가마터가 있었나 보다. 그러면 고려시대의 문헌을 읽어요. 그 동네에 뭐가 많았나. 옛날에 화학약품 없었죠. 그러면 옛날에 뭐 써요? 천연 재료를 쓸 거 아니에요. 그 동네에서만 나는. 아 이 동네는 떡갈나무가 많다. 그럼 떡갈나무를 태워서 그 재를 써보고 그러면서 색깔을 찾아내는 거예요. 왜? 화학 분석을 해봤자 ppm 뭐 100만 분의 1 아니면 무슨 1000만 분의 1 이하가 되는 아주 미세한 성분들은 안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 떡갈나무를 태운다든가 어떤 데는 갯벌에서 뭐 지렁이도 태워서 그 뼈도 쓰고 그러는데 지렁이 태워서도 그런 집어넣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미량 들어있는 것들이 부드러운 색깔을 내고 막 이러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에서도 못 쫓아가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명검도 마찬가지. 그렇게 옛날 사람들은 과학을 모르면서도 그냥 색깔로 보고 뭐 물에다 넣었다 뭐 하면서 자기가 다 만들어내는데 똑같이 하려고 해도 잘 못 만드는 거잖아요 요새는. 근데 그 사람들은 과학을 알고 하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어도 그걸 못 따라잡는 경우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서머리는 뭐 간단히 마지막에 읽으면 dislocation of primer in metals and alloys. 그러니까 결국 이게 금속이나 알로이는 다결정이라는 거고 strengths는 dislocation motion이 어려워지면 강도는 올라간다. 그래서 그때 strengthening mechanism의 grain size strengthening, 그 다음에 solid solution strengthening, precipitation strengthening, 그 다음에 이것은 strain hardening, 그죠? strain hardening. 그 다음에 이런 dislocation이 파일업되거나 이러면서 생긴 응력들은 히팅, 아닐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리커버리 구간이라든가 아니면 주로 재결정하거나 아니면 더 올라가서 그레인 그로스 구간을 통해 가지고 다시 생긴 디스로케이션을 없애면서 연성을 다시 올려준다 하는 거를 이 챕터에서 배웠어요. 알겠어요? 네. 자 오늘 수고했고 다음 주에는 이제 그 9장 프랙처 파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